완도마이 고고고. 나 볼게.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캐나다 이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타이틀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고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비슷한 주제로 캐나다 이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영상이나 글을 접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민 21년 차로서 인생의 반은 한국, 반은 캐나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통으로 캐나다에서 살아온 이민자로서 제 기준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인 캐나다 이민 할만한가요를 미리 보시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캐나다 이민 혹은 캐나다 생활의 장점을 다뤘으니 이번에는 단점 혹은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공공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한 분께서 이민 옛날 얘기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사는데 의료도 차라리 돈 내고 질 좋은 서비스 받고 싶네요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처음 와서 응급실을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보통 대기 시간이 5시간 이상이며 웬만한 감기나 열 같은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처방도 받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뉴브런스윅의 병원에서 한 여성분이 응급실에서 11시간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종종 접하게 되는데 저도 크게 공감하고 응급실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리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선책으로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며 $45의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발급한 헬스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40을 내야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경험상 미열이나 감기, 골절이나 타박상 정도는 웬만하면 응급실을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시면 911에 전화하셔서 앰뷸런스를 타시고 발목 같은 데를 접지르시거나 타박상이 있으신 경우 돈을 내더라도 물리치료나 한의원을 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시스템이 있어서 처음부터 병원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를 만나서 상담과 진찰을 받은 후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이 되는데 이 과정 또한 숨 넘어갑니다. 일단 가정의도 내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보통 며칠에서 심한 경우 1-2주까지 걸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정의를 만나기 전에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따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가정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며칠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진단 후 비로소 가정의 추천으로 병원이나 특정 클리닉과 약속을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심한 경우 몇 달을 기다리거나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환절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 호흡기 증상이나 심한 기침 등으로 가정의를 통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 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연치유가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느린 것은 의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민간기업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물가와 세금인데요. 일단 세금의 경우 온타리오는 부가세가 13%이고 주마다 GST, PST 내는 액수가 달라서 부가세의 차이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은 구입하시는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격표를 보시고 물건을 구입하시지만 여기는 가격표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물건을 구입할 때 머릿속으로 대충 13%를 더해서 내 주머니에 지금 충분히 돈이 있나 계산해보고 쇼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높아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는 개개인 혹은 가족의 수입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적게 내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는 연방소득세,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연금, 실업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30-40%를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하면 실제 벌어들이는 순수입은 60에서 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전세가 없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이 월세에 들어가는데 최근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도시 순위에서 토론토가 1위, 밴쿠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다운타운의 경우 2,500불이 넘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놀수역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평균은 2,300불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오너도 매달 몰기지를 내는데 집집마다 내는 비용은 다르지만 보통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는 경우 렌트비보다 500불 정도 더 들지만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원금 자체는 쌓이는 자산으로 간주하니 원금을 빼면 집을 사는 것이 매달 400불 정도 저축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되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나 은행 직원이 아니니 이 부분은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부가세 외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팁인데 보통 15%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물론 식당이나 미장원,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한국 음식점이나 미장원에서 10%의 팁을 주는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입니다. 현지인들 식당에 가면 15%에서 20%의 팁을 주는데 한인과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10%의 팁을 주는 것은 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표나 메뉴에 있는 가격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 부가세와 팁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식당에 가서 10불로 점심을 해결했을 때 1불 30의 부가세와 1불 50의 팁을 낸다고 가정하면 결국 13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도 높아서 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사고 기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매달 200에서 300불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기록이 많거나 25세 미만의 남학생의 경우 보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토의 대중교통인 TTC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여기서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레스토 카드를 사면 모든 서비스가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 TTC가 새로운 성명을 발표해서 4월 1일부터는 TTC, 고, 업 익스프레스 등 따로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TTC가 토큰을 없애고 프레스토 카드 구입을 권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서비스 연동이었는데 얼마 하지도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이 느린 데다가 서비스가 자주 지연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20년인데 아직도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와 데이터 사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정체된 구간에서는 일부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서는 일부 지면 위로 올라오는 역을 제외하고는 전화기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고버스와 고트레인, 업 익스프레스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TTC까지 포함해서 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점은 장점이지만 하루 평균 170만 명이 이용하는 TTC 지하철에서 데이터가 안 터진다는 점은 정말 버머입니다. 캐나다 날씨가 춥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어서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밴쿠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년에 6개월 이상의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눈도 많이 옵니다. 만약 추운 날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반면 5월에서 9월 둘째 주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날씨가 패러다이스입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는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문화생활의 부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캐나다 처음 와서 깜짝 놀랐던 게 크리스마스나 공휴일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 1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아기자기한 거리 문화나 크리스마스나 연휴가 오히려 대목이라서 갈 곳도 많고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문화에 익숙하였는데 캐나다에 와보니 연휴에 쇼핑몰조차 문을 닫아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는 좀비들이 사는 적막한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토론토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요즘은 쇼핑센터가 주말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만 그 당시는 오후 5시면 문을 닫았고 크리스마스와 국가가 지정한 연휴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5시면 칼퇴근에 유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이지만 막상 가족들과 연휴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연휴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야가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아래 추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동물원, 사이언스 센터 등 그나마 겨울에도 갈 수 있는 곳들은 입장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4, 5인 가족 입장료, 교통비, 주차비, 외식비 등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자주 가지 않게 됩니다. 아마 현지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굉장히 심심한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아래 엄청나게 반박하는 댓글로 저를 공격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캐나다 생활의 불편한 점만 다루어서 캐나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캐나다 이민 할 만한 거의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에 선정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21년을 살아본 경험자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옮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제가 두 영상에서 나눠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관련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리즈로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며 현재 구독자 1000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블루제이스 개막전도 연기가 되었지만 상품과 관련하여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